개인이 버티다 손절매를 할 때 외국인은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전일 검은 금요일이었죠. 코스피는 3%, 코스닥은 무려 5%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한 9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가 그나마 좀 잘 버틴다라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자,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환율이 치솟더니 1,400원을 돌파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서 그동안 좀 잘 버텼던 지수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자, 급기야 전일 패닉셀이 나오면서, 자, 이쯤 되면 꼭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검은 월요일 덮쳤다. 겁에 질린 개미 2,446억 원 눈물의 손절매. 자, 이 2,446억 원은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이 팔아치운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코스닥 지수까지 합치면은 거의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개인 투자자가 팔아치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지수가 하락하면은 개인이 계속해서 떠받쳤습니다. 자, 근데 7월 저점인 그 지수대를 깨자마자 개인들의 손절매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팔아치울 때, 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아치운 물량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금융 투자의 순매수세가 전부긴 합니다. 연기금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투신 사모펀드 이런 쪽에서는 거의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금융 투자만 순매수를 했다. 그 얘기는 즉슨 뭔가 방향성 있게 매수를 했다라기보다도 선물과 현물의 괴리, 여기에 따라서 그냥 차익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개인이 손절을 할 때 그 밑에서 개인이 손절하는 물량을 야금야금 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코스닥 지수에서 상당히 많이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버티다 손절매를 할 때 외국인은 과연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개인이 손절매할 때 외국인은 반대로 담은, 자,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의 기업을 업종으로 구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일 기준이고요. 자, 살펴보니까 2차 전지와 폐배터리, 여기가 1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반도체, 그 다음이 게임과 소프트웨어, 핸드셋과 카메라. 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의 시가총액 구성비와 좀 유사하게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 업종이 분류가 되었는데, 일단 코스닥 시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기업들을 사들인 게 아니라 순매수 1위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그리고 2위 종목은 성일 하이텍이었어요. 거의 이 두 기업을 집중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들은 단순히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소재들을 회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최근에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중국에서 생산된 소재는 사실상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보조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일반적인 2차 전지가 아니라 에코프로, 성일하이텍, 즉 리튬 가격 상승, 폐배터리 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업체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소부장 업체들 실적을 보시면은 상반기까지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바로 하반기, 내년이죠. 자, 이때 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지금보다 더 많이 안 좋아질 것이고,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흔들거리면서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상당히 선반영해서 많이 빠졌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좀 엣지가 있는 기업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이 게임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게임이 한때 메타버스로 엮여 있고 어느 정도 성장주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따라서 최근 이 강력한 긴축이라는 매크로 환경에서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개별 기업 이슈이긴 한데 NC나 카카오게임즈나 줄줄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한 리스크가 겹치면서 상당히 센티먼트가 악화되었다. 자, 전일 외국인이 많이 사들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컴투스 등이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시한 우마무스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출시를 하고 우리나라에 퍼블리싱을 한 거죠, 카카오게임즈가. 근데 뭔가 일본 게임과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유저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이 리스크가 커지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은 한 두세 달 정도 주가 추이를 보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실적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작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쪼록 외국인이 순매수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2차전지, 그 중에서 폐배터리, 반도체, 게임과 소프트웨어, 자, 이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외국인이 최소 한 3영업일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투자 포인트가 명확한, 자, 그런 주식 대표적으로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바로 BH입니다. 여기 로고는 BH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데 정식 사명은 B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전일 24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이는 한 순매수 2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무려 외국인이 9영업일간, 거의 2주일이죠. 108억 원을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BH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은 사명처럼 FPCB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FPCB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기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뭔가 독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부품이 실장이 돼가지고 서로 정기적인 특성을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H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 FPCB, PCB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BH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아이디어가 있죠. 투자 아이디어. 그게 바로 삼성전기가 RFPCB 사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그 물량을 BH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애플향, 삼성전자향이 있는데 특히나 이 애플향 물량 확대로 인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 그리고 주가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아이폰 14이 출시가 됐는데 초기 생산 물량이 전작 대비 높은 상황입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2,500만 대였는데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3,400만 대로 거의 한 40%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 BH가 수출 비중이 무려 99%가 조금 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 1,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BH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99%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본다면은 표정 관리하는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증권가에서는 3분기 매출액이 29%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컨센서스 역시 이 아이폰이 잘 팔리고 환율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 중인데 특히나 한 달간 사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죠. 계속해서 컨센서스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로부터 최근에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부를 양수를 했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기차 배터리 필수 유지 시스템 BMS 있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사업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원래 이 배터리와 BMS 시스템을 연결하는 연결의 매개체가 와이어 하네스였습니다. 근데 이 와이어 하네스보다 설계 및 디자인 자유도에서 FPCB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어 하네스가 FPCB로 점점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BH가 진출한 바 있고요. 2024년에 주요 고객사 애플의 아이패드에도 이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BH의 전방 산업이 확대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와 외국인의 지분율 현황을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딴 나라 주식이죠.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반대로 하락을 했는데 BH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늘리다가 7월 들어선 좀 줄었어요. 하지만 8월 들어선 다시 계속 늘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죠. 외국인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전일 44억 원어치 순매수를 했고요. 전체 순매수 순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영업일간 80억 5천만 원어치를 누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아니고 SK 하이닉스양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OLED 장비 이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쪽에다 납품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태양광 장비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9월 유럽에 본사를 둔 태양전지 솔라셀이라는 업체와 체결한 471억 원 규모의 계약이 올해 말까지 납품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태양광 관련 장비 매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발전 전환 효율 35% 이상 텐덤 태양전지를 공동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이쪽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춘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시에서는 근데 그냥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장비 비중이 90%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냥 반도체 장비주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냥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실적은 좋아요.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영업이익은 무려 132%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반 그런 반도체 장비 업체가 아니라 ALD를 상용한 그런 업체입니다. ALD가 원자 증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공정 중 하나가 증착입니다. 다양한 그런 막들을 증착하는 건데 과거 증착 장비 같은 경우에는 LPCVD, 즉 저압 화학 증착 기상 장비, 그 다음에 PCVD,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10나노 이하의 미세화 공정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정말 분자 단위가 작은 원자층을 증착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ALD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증착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 ALD를 가장 먼저 상용화한 업체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주목할 만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PBR이 1.4배입니다. 5년 평균이 2.1배인데 이거보다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당시에는 0.99배까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0.99배를 제외한 코로나 최저 수준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PBR 수준이다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자,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이 외국인의 지분율을 보시면은 확실히 좀 8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 종목은 물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 정도면은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장투를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는 세계 2대 커츠웨어 제조업체예요. 커츠웨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석영 유리인데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전일 21억 9천만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요. 전체 순매수 규모 25위입니다. 근데 3영업일간 65억 7천만 원어치를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익 QNC는요, 상당히 좀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웬만한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는 거래 비중이 크지가 않거든요. 자, 근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식각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텔, 그리고 삼성전자 이쪽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독단적으로 큰 게 아니라 램 리서치, 텔, 삼성전자가 각각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SK 하이닉스, TSMC, 인텔, 마이크론 등에 납품을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고 특히나 이 미국 반도체 업체들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이유가 자회사 모멘티브 덕분입니다. 원래 이 원익 QNC가
세계 2대 커츠웨어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석영 유리를 만드는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점유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반도체 업체 주식들이 다 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또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이클 관점에서 하나의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탈세계화, 리쇼어링, 칩포 동맹,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서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이긴 한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하고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TSMC에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변화하는 이 글로벌 정세, 질서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지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커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시각 수요, 공정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래서인지 올해 6월에 대규모 증설 공시를 했죠. 자기 자본 대비 한 15%, 595억 원의 시설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거 상향 조정해버렸습니다. 955억 원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어요. 아무래도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생산 캐파 확대,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6월 달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때도 상당히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이때 내부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한 26,000원대에서 4억 6천만 원어치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 그때보다도 주가가 더 낮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원익 QNC를 매매한 외국인 투자자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약간 역발상이에요. 일단 4월달 지분율 저점이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늘리죠. 그래서 주가도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5월 고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월 중순, 6월 하순까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렸습니다. 물을 탄 거지, 이만큼 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다 내려온 이후에는 이때부터는 손절을 한 것인지 아무튼 지분율을 다소 줄였습니다. 하지만 8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금 이렇게 지분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역발상 관점에서 이 외국인 투자자가 원익 QNC 지분을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과연 이 판단이 옳을지 아니면은 또 다시 손절을 해야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강력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한 24,000원에서 23,000원 사이. 자, 이때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수를 해줄지, 만약에 이 부분을 사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일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또 야금야금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치우는 주식을 사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주식을 사들였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 3종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투자 아이디어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또 반등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사실 전일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고 하다가 도저히 못 찾겠다, 손절을 하니까 외국인이 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럴 때 팔면 안 돼요. 오히려 계속해서 버티다가 반등이 나와줄 때, 자, 그럴 때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으로 가긴 좀 힘들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 다음에, 전일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동반해서 같이 참여해서 팔지 말자. 나중에 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자, 그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줄이자.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주식을 팔 때는 폭락하고 나서가 아니라 폭락하기 전이다. 오히려 그럴 때는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잘 살펴보고 여기서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물론 이게 힘들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시장이 좀 빨리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